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 남녀 2명의 용의자가 추가로 체포됐습니다. 현지 경찰이 나머지 남성 용의자들도 추적 중인데요. 시신은 북한에 인도될 거라고 합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서민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말레이시아 세판경찰서 앞에서 노란색 옷으로 몸을 감싸고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올라타는 여성. 어제 붙잡힌 베트남 여성에 이어 두 번째로 체포된 용의자로 25살의 나이에 인도네시아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2명의 여성 용의자가 공항에서 김정남에게 접근해 독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Where she was arrested? Mahkamah. Sekarang now is Mahkamah Syalam. 말레이 법원은 2명의 여성에게 구금 7일을 명령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의 남자친구도 암살 용의자로 쿠알라룸푸르 중심가인 암팡에서 체포했는데 말레이시아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암살 배우로 지목된 다른 남성 3명은 계속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 붙잡힌 여성은 장난으로 알고 김정남을 독살하게 됐으며 대상이 김정남인 줄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우 남성 중 1명은 북한계라고 진술했습니다. 김정남의 부검은 어제 저녁에 완료됐는데 시신에선 주사 바늘이 발견되지 않아 독극물이 발린 스프레이와 천으로 공격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부검 결과를 이번 주말쯤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이드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신을 북한에 인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MBC 뉴스 서민수입니다. 지금까지 체포된 용의자 3명은 모두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북한이 아닌 제3국 국적입니다. 북한이 제3국인을 고용해 김정남 암살을 원격 조정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신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남 암살 용의자로 체포된 여성 2명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여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경찰은 여성 2명이 북한으로 의심되는 한 국가에 고용돼 청부 암살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이 추적 중인 남성 용의자 가운데 베트남과 북한 국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사전 준비 단계부터 정보당국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는 제3국인을 사전에 포섭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여성 용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말레이시아 여행을 갔다가 남성 4명의 부탁을 받고 누군지도 모른 채 장난인 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범행 전 길었던 머리카락을 호텔에서 단발머리로 짧게 잘라 변장을 시도하는 등 조직적으로 가담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he's having the teddy bear. Yeah, it's a big teddy bear. She's like normal. 이처럼 북한이 제3국인을 고용해 암살을 원격 조종한 것은 배후 세력을 은폐하고 동시에 북한 국적의 공작원이 직접 나설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외교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제3국인 고용 청부 테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86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쓰레기통에서 폭탄이 터져 5명이 숨졌는데 북한이 당시 아랍계 테러리스트들에게 돈을 주고 청부 테러를 사주했던 것으로 동독 비밀문서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MBC 뉴스 정신혜입니다. 김정남 암살 당시 2 여성이 접근해 스프레이를 뿌리고 머리에 천을 씌웠던 것으로 알려졌죠. 이 때문에 청산가리보다 강한 독극물이 쓰인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데요. 어떤 독극물이 어떻게 쓰였을지 전예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김정남은 독성 물질로 공격받은 뒤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했고 입에는 거품이 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독극물 중독 증세지만 어떤 독인지는 아직 안개 속입니다. 지난 2011년 탈북단체 대표를 살해하려다 체포된 북한 암살 요원이 지녔던 독침에선 부교감 신경흥분제인 브로마 네오스티그민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독은 신경을 마비시켜서 경련과 구토, 호흡곤란을 일으킵니다. 몸무게 100kg인 성인에게 10mg만 투여해도 10분 이내로 사망하는 맹독입니다. 하지만 독침이 아닌 스프레이 형식이라면 치사량을 투여하기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정확하게 그게 호흡기, 코 부분에다가 또는 입 부분, 기도 부분에다 이제 적중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 움직이고 저항하고 그러면은 정확하게 공격을 하기가 조금 곤란하기 때문에. 오늘 현지 언론에선 부검에서 김정남의 신체에 아무런 주사 자국이 없던 걸로 알려져
독침보다는 천이나 스프레이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브로마네오스티그민이 아닌 보다 강한 독극물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본 옴질리교가 가스테러에 썼던 살인가스와 청산가리의 9,000배 독성을 가진 리친, 제1차 세계대전 때 개발된 VX 가스 등인데 모두 신경계에 작용해서 경련과 구토, 호흡곤란 등을 일으킵니다. 전문가들은 독극물 정체와 공격 방식이 밝혀지면 국내 요인 경호 체계에도 변화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예지입니다. 김정남 제거 명령은 5년 전부터 내려진 상태였다고 국정원이 밝혔죠. 하지만 그동안 자유롭게 동남아 일대를 돌아다닌 김정남을 왜 하필 이 시점에 암살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여전한데요. 귀국 명령을 거부한 김정남의 제3국 망명을 우려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 RFA는 북한 간부의 말을 인용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김정남에게 귀국을 권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이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 20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김정남을 만나 김정은의 귀국 명령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정남은 시간을 달라며 확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2013년 후견인 역할을 맡아오던 고모부 장성택이 처형된 이후 김정남의 망명설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미국으로 망명해 북한 임시정부 수립을 계획하고 있다거나 유럽 국가들의 망명 의사를 타진했다가 정보 가치가 낮아 거부됐다는 확인되지 않은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4년 9월 프랑스 파리에 나타난 김정남은 한 언론기자에게 망명 계획과 관련해 절대 말할 수 없다며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귀국 명령의 확답을 피하고 망명 가능성에 대해 부인하지 않은 것이 김정은으로 하여금 최종 암살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정은의 직접적인 승인이나 적극적인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과거에 망명 시도를 한 점 등이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김정남이 마카오에 상당한 자산을 가진 재력가인데다 중국 정부의 보호를 받아왔기 때문에 망명을 시도할 가능성이 낮았을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김정남 피살 이후 가족들은 어디 있는지, 신변은 안전한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카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정남의 아들 한솔 씨는 숙부인 김정은을 독재자라고 불러 눈에 가시 같은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 김정남 가족들의 마카오 최근 거주지를 금기종 특파원이 찾아가 봤습니다. 고급 호텔과 카지노가 몰려있는 마카오 중심가. 김정남의 둘째 부인 이혜경 씨가 파리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 한솔, 딸 소리와 함께 최근까지 거주했던 곳입니다. 전면이 유리로 덮여있는 한 고층 아파트에 접근하자 경비원이 곧바로 막아섭니다. 김정남, 朝鲜. 听说他们家人住在这里附近. 이웃 주민은 김정남 가족들의 소재를 모른다면서도 마카오를 떠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没听说住在 김정남의 가족들이 도심으로 이주하기 직전까지 거주했던 타이파 섬 지역으로 가봤습니다. 이곳에서 국제학교를 다녔던 김정남의 딸 소리 역시 지금은 학교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가족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마카오 보안당국은 현재 관련 사건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마카오 보안당국이 김정남 피살 이후 그 가족들에 대한 신변 안전 조치를 강화하면서 모처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카오에서 MBC 뉴스 금규정입니다. 김정은이 이복형 암살 이틀 만에 아버지의 생일을 기념한 추모식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북한 최대 명절 행사였지만 김정은의 표정은 시종일관 어둡고 굳어 있었습니다. 구경건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김정은이 김정일의 생일 75도를 맞아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았습니다. 당 정군 고위 간부들을 대동한 김정은은 굳은 표정으로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에 참배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셨습니다. 앞서 열린 중앙보고대회에서 김정은의 표정은 더욱 어두웠습니다. 몸이 건조한 표정에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박수도 건성으로 칩니다. 행사가 끝나고 퇴장할 때도 청중석을 바라보거나 손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불과 나흘 전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발사 당시 기뻐하던 것과 180도 달라진 모습입니다. 불꽃놀이 등 각종 행사를 통해 경축 분위기를 띄워온 날이지만 김정은의 복잡한 심경이 얼굴과 행동에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김정은은 2013년 고모부 장성택 처형 후 닷새 만에 열린 김정일 사망 2주기 행사 때도 오늘처럼 멍한 표정으로 일관했었습니다. 아버지와 관련된 추억도 그렇고 또 이복형과 관련된 그 권력의 어떤 비정함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난 이런 가운데 김정은이 참석한 두 행사에 최측근인 최룡해가 동행하지 않아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최룡해가 작년에도 두 행사에 안 나왔고 지난 1일 공식 행사에는 참석했다며 신변 이상설은 성급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김정남이 여권에 썼던 김철이라는 이름으로 SNS도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들 한솔 군과도 연동된 이 계정에 담긴 사진 등에서 김정남의 여유로운 일상과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살아생전 김정남은 몸조심에 각별했습니다. 거리에 나설 때면 늘 보디가드를 대동했고 단골 식당에서조차 다녀간 흔적이 남지 않도록 했습니다. 김정남이가 딱 밥 먹고 있는 동안만은 CCTV가 브라브라브라 하고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소셜미디어 속 김정남은 조금 달랐습니다. 여권에서 쓴 가명 김철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페이스북을 운영하며 자기 사진들을 올리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 140여 명과 친구도 맺었습니다. 마카오의 한 최고급 호텔 앞에서도, 호화 요트 안에서도 밝은 표정으로 사진을 찍으며 자신의 위치를 거리낌 없이 알리기도 하고 이복 동생 김정은 닮은 꼴로 유명해진 홍콩 대역 배우의 사진은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습니다. 7년간 이어졌던 김정남의 페이스북 글은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 테러를 추모하는 사진을 끝으로 더 이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김정남은 또 자신을 취재했던 후지TV 여기자와는 10년 넘도록 우정을 유지해왔습니다. 2004년 베이징에서 김정남을 처음 알게 됐다는 후지다 기자는 이후 김정남이 종종 안부 문자를 물어오고 강아지 사진이나 용문신 사진 등을 보내왔다며 그를 밝고 재밌는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전 세계에서 무비자 정책인 국가를 제외하고는 북한 주민이 비자 없이 드나들 수 있는 나라는 말레이시아가 거의 유일하다고 합니다. 1973년 수교 이후 말레이시아와 북한은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는데요. 그만큼 북한 공작원들이 별다른 제약 없이 김정남의 암살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영익 기자입니다. 1995년 북한 경수로 공급협정 관련 회담과 2000년 북미 미사일 회담, 2002년 북일 국교 정상화 교섭과 지난해 북미 비공식 접촉까지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는 북한의 주요 대외 협상 무대입니다. 전통적으로 비동맹 외교 노선을 견지하며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외면받아온 북한에게는 비교적 가까운 이웃 국가로 분류됩니다. 지난 40여 년간 정치와 외교는 물론 경제와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왔고 2013년 북한 김정은에게 경제학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한 대학도 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전 세계에서 북한 사람들이 비자 없이 출입국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해외 주재 외교관들의 밀수 루트로 이용되기도 하고 북한 공작원들이 비교적 쉽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북한의 활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국가이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서 북한의 공작원이나 외교관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정부의 눈을 피해서. 전문가들은 김정남 암살의 배후로 북한 당국을 직접적으로 지목하기엔 부담이 클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조용익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김정남 암살 사건이 잇따라 터지자 정치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고 구속 여부는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영 기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오전 9시 25분쯤 특검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긴장한 표정이 역력한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되셨는데 심경 한 말씀만 해주시고 들어가시죠.
특검팀은 지난달 이 부회장에 대한 첫 번째 영장 청구 당시 뇌물 공여와 횡령, 위증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번에는 재산 국외 도피와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또 첫 번째 청구 때보다 최순실 씨 측 지원을 위한 횡령 금액이 추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 수사관들과 함께 법원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7시간 넘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신문 다음날 새벽 5시쯤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심사의 경우 신문 시간이 길어졌고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도 많아 법원의 최종 판단도 늦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에 이어 신문을 받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도 함께 결정됩니다. MBC 뉴스 전기영입니다.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던 특검의 계획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법원이 오늘 각하 결정을 내린 건데요. 이로써 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김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특검의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할 수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소송 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낸 겁니다. 법원은 행정소송이 통상 개인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내는 건데 국가기관인 특검은 원고로서의 자격이 적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또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역시 공권력 행사나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압수수색 불승인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이 남아있지만 수사기간을 감안할 때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기각이 나올 경우에는 사실상 현행법상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아마 도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하며 청와대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집행을 하지 못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검은 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과 함께 청와대가 건네는 이미 제출 등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내일 밝힐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성민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제출했는데요. 특검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육덕수 기자. 특검이 예상보다 일찍 수사기간 연장 카드를 내밀었군요. 네, 특검이 오는 28일로 종료되는 수사기간을 연장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지만 만료 12일 전에 신청한 것입니다. 이규철 특검보는 오는 28일까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미리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황 권한 대행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두고 특검이 또 다른 압박 카드로 조기 연장 신청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되고 대통령 대면 조사 일정도 결정짓지 못한 상황입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특검 기간 연장 논의가 진행되는 것도 고려됐다는 분석입니다. 황건한 대행 측은 관련 법에 따라 검토를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특검 1차 수사 기간은 모두 70일인데 연장될 경우 한 차례에 한해 30일이 늘어납니다. 네, 대통령 대면 조사는 가능하면 빨리 해야 한다는 특검의 압박도 있었군요. 특검은 대통령 대면 조사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조만간 대통령 대면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 대면 조사는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면서 시기나 방식 등 대통령 측과의 구체적인 조율 내용에 대한 언급은 피했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른바 고영태 녹음 파일 2,300개 전체를 분석해봤습니다. 그 결과 고 씨와 측근들이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최순실 게이트가 전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엔 받을 게 없으니 죽이고 다른 쪽과 얘기한다는 고 씨 측근들의 대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박철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인 지난해 7월 4일 고영태 씨 측근인 유상영, 김수현 씨의 통화 내용입니다. 소정이 이미 진은하고 박근혜는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걔한테 받을 게 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다니까요. 제가 박근혜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죽이는 걸로 해가지고 딴 쪽하고 얘기하는 게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최순실과 관련한 특정 언론사의 첫 보도가 나가기 전
이들은 이미 언론 기사가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아직도 친박의 세력이 남아있는데 다음 정권 누가 될 것 같아요? 친박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완전 힘을 실을 수 있는 국정관이안 된다는 거죠.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자리 받는 게 낫다. 훨씬 낫죠. 최순실 게이트 보도 이후 정치권의 움직임도 정확하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친박이 뭐가 빠지고 힘 빠지고라는 기사는 형도 많이 보셨잖아요. 민간인이 해가지고 뭐 문체부도 모두 그렇고 정황상 해가지고 드러난다고 하면 국정감사를 하든 뭐 청문회를 하든 뭐든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순실을 부르든 뭐든 할 거고 그러면 친박에 있던 사람들이 버틸 수 있다고 저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와야 된다고 보는 거고. 이후 보도 방향과 관련해 자신들의 행동 방향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그냥 꼬리 끊고 나가. 그 다음 단계 형태. 꼬리 끊고 나가. 결론은 최 소장 국정 개입. 언론 보도를 통해 이들은 재단 장악도 노리고 있었습니다. 사명을 하는 거는 우리 뭐 다 이름을 돌려놓고 나중에 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소장이 와가지고 뭐 못하지 않냐. 그치. 우리가 다 먹어버리자. 이 얘기고 솔직히 재단도 저도 계속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장악을 해라. 대화를 나눈 시점에 유상영 씨는 자신들만의 비밀회사 예상의 대표를 유지한 채 WK 부장으로 들어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고영태 씨의 측근들이 고 씨를 이용해 정부 예산을 빼내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고 씨를 최순실 씨와의 연결고리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론 거짓말을 많이 하는 인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2015년 1월 30일 고영태 씨의 측근 김수현 씨와 최모 씨, 이모 씨의 대화입니다. 36억 원짜리 문체부 연구용역과제 선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무슨 유혹이야. 36억 주고 한 방에 해결하고 여자 또 만들어서 딴 사람을 또 할 수 있는 거야. 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말도 합니다. 그것도 사람이 틀리니까 그건 내가 관광국장하고 쇼부 볼 수 있어. 검찰 조사에서 고영태 씨는 이들의 대화에 대해 최순실이 비선 실세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통해 뭔가를 해보려 한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최모 씨 또한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고 씨 측근들의 대화에서는 이들이 고영태 씨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말 안 해? 벌구라고? 벌구 뭔지 알지 너? 벌구 몰라? 형 저희 세대잖아요. 뭐야? 벌리면 구라. 고벌구 아니야. 안 되는 게 없어. 해맑아. 최모 씨는 이와 관련해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를 등에 업고 있다는 것을 평소 자랑했다며 이모 씨와 자신은 최순실을 직접 만나거나 연락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초 헌재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장현주 기자입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 열린 14차 변론에서 오는 24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측 대리인은 23일까지 종합준비 서면을 제출하고 24일 최종 변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소추위 측과 대통령 측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최종 변론을 듣고 이 사건을 결심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한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헌재가 시간이 쫓겨서 너무 성급하게 변론 종기를 잡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4일 모든 변론이 끝나면 재판관들은 의견을 나누는 평의를 거쳐서 최종 표결하는 평결을 하게 되고 이후 결정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이 과정에 2주가 걸렸습니다. 때문에 24일 최종 변론을 마치고 이르면 다음 달 초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권한대행의 임기 만료가 다음 달 13일인 점을 감안할 때 임기 전 결론 전망도 나옵니다. 또 이 권한대행이 임기를 마치기 전 자신의 결론을 내린다면 퇴임 후 다른 재판관들과 함께 발표도 가능하게 됩니다. MBC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 남녀 2명의 용의자가 추가로 체포됐습니다.
현지 경찰이 나머지 남성 용의자들도 추적 중인데요. 시신은 북한에 인도될 거라고 합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서민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말레이시아 세판 경찰서 앞에서 노란색 옷으로 몸을 감싸고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올라타는 여성. 어제 붙잡힌 베트남 여성에 이어 두 번째로 체포된 용의자로 25살의 나이에 인도네시아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2명의 여성 용의자가 공항에서 김정남에게 접근해 독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Where she was arrested? Mahkamah. sekarang now is Mahkamah Syarab. 말레이 법원은 2명의 여성에게 구금 7일을 명령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의 남자친구도 암살 용의자로 쿠알라룸푸르 중심가인 암팡에서 체포했는데 말레이시아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암살 배우로 지목된 다른 남성 서너 명은 계속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 붙잡힌 여성은 장난으로 알고 김정남을 독살하기도 했으며 대상이 김정남인 줄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우 남성 중 한 명은 북한계라고 진술했습니다. 김정남의 부검은 어제 저녁에 완료됐는데 시신에선 주사 바늘이 발견되지 않아 독극물이 발린 스프레이와 천으로 공격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부검 결과를 이번 주말쯤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히드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신을 북한에 인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MBC 뉴스 서민수입니다. 지금까지 체포된 용의자 3명은 모두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북한이 아닌 제3국 국적입니다. 북한이 제3국인을 고용해 김정남 암살을 원격 조정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신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남 암살 용의자로 체포된 여성 2명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여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경찰은 여성 2명이 북한으로 의심되는 한 국가에 고용돼 청부 암살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이 추적 중인 남성 용의자 가운데 베트남과 북한 국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사전 준비 단계부터 정보당국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는 제3국인을 사전에 포섭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여성 용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말레이시아 여행을 갔다가 남성 4명의 부탁을 받고 누군지도 모른 채 장난인 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범행 전 길었던 머리카락을 호텔에서 단발머리로 짧게 잘라 변장을 시도하는 등 조직적으로 가담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제3국인을 고용해 암살을 원격 조종한 것은 배후 세력을 은폐하고 동시에 북한 국적의 공작원이 직접 나설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외교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제3국인 고용 청부 테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86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쓰레기통에서 폭탄이 터져 5명이 숨졌는데 북한이 당시 아랍계 테러리스트들에게 돈을 주고 청부 테러를 사주했던 것으로 동독 비밀 문서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MBC 뉴스 정신혜입니다. 김정남 암살 당시 2 여성이 접근해 스프레이를 뿌리고 머리에 천을 씌웠던 것으로 알려졌죠. 이 때문에 청산가리보다 강한 독극물이 쓰인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데요. 어떤 독극물이 어떻게 쓰였을지 전예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김정남은 독성물질로 공격받은 뒤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했고 입에는 거품이 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독극물 중독 증세지만 어떤 독인지는 아직 안개 속입니다. 지난 2011년 탈북단체 대표를 살해하려다 체포된 북한 암살 요원이 지녔던 독침에선 부교감 신경 흥분제인 브로마 네오스티그민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독은 신경을 마비시켜서 경련과 구토, 호흡곤란을 일으킵니다. 몸무게 100kg이 성인에게 10mg만 투여해도 10분 이내로 사망하는 맹독입니다. 하지만 독침이 아닌 스프레이 형식이라면 치사량을 투여하기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정확하게 그게 호흡기, 코 부분에다가 또는 입 부분, 기도 부분에다 이게 적중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 움직이고 저항하고 그러면은 정확하게 공격을 하기가 조금 곤란하기 때문에. 오늘 현지 언론에선 부검에서 김정남의 신체에 아무런 주사 자국이 없던 걸로 알려져 독침보다는 천이나 스프레이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브로마네오스티그민이 아닌 보다 강한 독극물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본 옴질리교가 가스테러에 썼던 살인가스와 청산가리의 9,000배 독성을 가진 리친, 제1차 세계대전 때 개발된 VX 가스 등인데 모두 신경계에 작용해서 경련과 구토, 호흡곤란 등을 일으킵니다. 전문가들은 독극물 정체와 공격 방식이 밝혀지면 국내 요인 경호 체계에도 변화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예지입니다. 김정남 제거 명령은 5년 전부터 내려진 상태였다고 국정원이 밝혔죠. 하지만 그동안 자유롭게 동남아 일대를 돌아다닌 김정남을 왜 하필 이 시점에 암살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여전한데요. 귀국 명령을 거부한 김정남의 제3국 망명을 우려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 RFA는 북한 간부의 말을 인용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김정남에게 귀국을 권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이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 20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김정남을 만나 김정은의 귀국 명령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정남은 시간을 달라며 확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2013년 후견인 역할을 맡아오던 고모부 장성택이 처형된 이후 김정남의 망명설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미국으로 망명해 북한 임시정부 수립을 계획하고 있다거나 유럽 국가들의 망명 의사를 타진했다가 정보 가치가 낮아 거부됐다는 확인되지 않은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4년 9월 프랑스 파리에 나타난 김정남은 한 언론 기자에게 망명 계획과 관련해 절대 말할 수 없다며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귀국 명령의 확답을 피하고 망명 가능성에 대해 부인하지 않은 것이 김정은으로 하여금 최종 암살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정은의 직접적인 승인이나 적극적인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과거에 망명 시도를 한 점 등이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김정남이 마카오에 상당한 자산을 가진 재력가인데다 중국 정부의 보호를 받아왔기 때문에 망명을 시도할 가능성이 낮았을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김정남 피살 이후 가족들은 어디 있는지, 신변은 안전한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카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정남의 아들 한솔 씨는 숙부인 김정은을 독재자라고 불러 눈에 가시 같은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김정남 가족들의 마카오 최근 거주지를 금기종 특파원이 찾아가 봤습니다. 고급 호텔과 카지노가 몰려있는 마카오 중심가. 김정남의 둘째 부인 이혜경 씨가 파리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 한솔, 딸 소리와 함께 최근까지 거주했던 곳입니다. 전면이 유리로 덮여있는 한 고층 아파트에 접근하자 경비원이 곧바로 막아섭니다. 김정남, 朝鲜. 听说他们家人住在这里附近. 이웃 주민은 김정남 가족들의 소재를 모른다면서도 마카오를 떠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没听说住在哪里? 김정남의 가족들이 도심으로 이주하기 직전까지 거주했던 타이파 섬 지역으로 가봤습니다. 이곳에서 국제학교를 다녔던 김정남의 딸 소리 역시 지금은 학교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가족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마카오 보안당국은 현재 관련 사건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마카오 보안당국이 김정남 피살 이후 그 가족들에 대한 신변 안전 조치를 강화하면서 모처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카오에서 MBC 뉴스 금기정입니다. 김정은이 이복형 암살 이틀 만에 아버지의 생일을 기념한 추모식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북한 최대 명절 행사였지만 김정은의 표정은 시종일관 어둡고 굳어 있었습니다. 구경건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김정은이 김정일의 생일 75도를 맞아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았습니다. 당 정군 고위 간부들을 대동한 김정은은 굳은 표정으로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에 참배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셨습니다. 앞서 열린 중앙보고대회에서 김정은의 표정은 더욱 어두웠습니다. 몸이 건조한 표정에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박수도 건성으로 칩니다. 행사가 끝나고 퇴장할 때도 청중석을 바라보거나 손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불과 나흘 전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발사 당시 기뻐하던 것과 180도 달라진 모습입니다. 불꽃놀이 등 각종 행사를 통해 경축 분위기를 띄워온 날이지만 김정은의 복잡한 심경이 얼굴과 행동에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김정은은 2013년 고모부 장성택 처형 후 닷새 만에 열린 김정일 사망 2주기 행사 때도 오늘처럼 멍한 표정으로 일관했었습니다. 아버지와 관련된 추억도 그렇고 또 이복형과 관련된 그 권력의 어떤 비정함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난 이런 가운데 김정은이 참석한 두 행사에 최측근인 최룡해가 동행하지 않아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최룡해가 작년에도 두 행사에 안 나왔고 지난 1일 공식 행사에는 참석했다며 신변 이상설은 성급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김정남이 여권에 썼던 김철이라는 이름으로 SNS도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들 한솔군과도 연동된 이 계정에 담긴 사진 등에서 김정남의 여유로운 일상과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살아생전 김정남은 몸조심에 각별했습니다. 거리에 나설 때면 늘 보디가드를 대동했고 단골 식당에서조차 다녀간 흔적이 남지 않도록 했습니다. 김정남이가 딱 밥 먹고 있는 동안만은 CCTV가 브라브라브라 하고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소셜미디어 속 김정남은 조금 달랐습니다. 여권에서 쓴 가명 김철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페이스북을 운영하며 자기 사진들을 올리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 140여 명과 친구도 맺었습니다. 마카오의 한 최고급 호텔 앞에서도 호화 요트 안에서도 밝은 표정으로 사진을 찍으며 자신의 위치를 거리낌 없이 알리기도 하고 이복 동생 김정은 닮은 글로 유명해진 홍콩 대역 배우의 사진은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습니다. 7년간 이어졌던 김정남의 페이스북 글은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 테러를 추모하는 사진을 끝으로 더 이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김정남은 또 자신을 취재했던 후지TV 여기자와는 10년 넘도록 우정을 유지해왔습니다. 2004년 베이징에서 김정남을 처음 알게 됐다는 후지다 기자는 이후 김정남이 종종 안부 문자를 물어오고 강아지 사진이나 용문신 사진 등을 보내왔다며 그를 밝고 재밌는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전 세계에서 무비자 정책인 국가를 제외하고는 북한 주민이 비자 없이 드나들 수 있는 나라는 말레이시아가 거의 유일하다고 합니다. 1973년 수교 이후 말레이시아와 북한은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는데요. 그만큼 북한 공작원들이 별다른 제약 없이 김정남의 암살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영익 기자입니다. 1995년 북한 경수로 공급협정 관련 회담과 2000년 북미 미사일 회담, 2002년 북일 국교 정상화 교섭과 지난해 북미 비공식 접촉까지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는 북한의 주요 대외 협상 무대입니다. 전통적으로 비동맹 외교 노선을 견지하며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외면받아온 북한에게는 비교적 가까운 이웃 국가로 분류됩니다. 지난 40여 년간 정치와 외교는 물론 경제와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왔고 2013년 북한 김정은에게 경제학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한 대학도 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전 세계에서 북한 사람들이 비자 없이 출입국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해외 주재 외교관들의 밀수 루트로 이용되기도 하고 북한 공작원들이 비교적 쉽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북한의 활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국가이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서 북한의 공작원이나 외교관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정부의 눈을 피해서. 전문가들은 김정남 암살의 배후로 북한 당국을 직접적으로 지목하기엔 부담이 클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김정남 암살 사건이 잇따라 터지자 정치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고 구속 여부는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영 기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오전 9시 25분쯤 특검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긴장한 표정이 역력한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되셨는데 심경 한 말씀만 해주시고 들어가시죠.
특검팀은 지난달 이 부회장에 대한 첫 번째 영장 청구 당시 뇌물 공여와 횡령, 위증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번에는 재산 부재 도피와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또 첫 번째 청구 때보다 최순실 씨 측 지원을 위한 횡령 금액이 추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 수사관들과 함께 법원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7시간 넘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신문 다음날 새벽 5시쯤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심사의 경우 신문 시간이 길어졌고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도 많아 법원의 최종 판단도 늦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에 이어 신문을 받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도 함께 결정됩니다. MBC 뉴스 전기영입니다.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던 특검의 계획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법원이 오늘 각하 결정을 내린 건데요. 이로써 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김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특검의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할 수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소송 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낸 겁니다. 법원은 행정소송이 통상 개인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내는 건데 국가기관인 특검은 원고로서의 자격이 적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또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역시 공권력 행사나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압수수색 불승인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이 남아있지만 수사기간을 감안할 때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기각이 나올 경우에는 사실상 현행법상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아마 도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하며 청와대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집행을 하지 못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검은 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과 함께 청와대가 건네는 이미 제출 등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내일 밝힐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성문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제출했는데요. 특검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육덕수 기자. 특검이 예상보다 일찍 수사기간 연장 카드를 내밀었군요. 네, 특검이 오는 28일로 종료되는 수사기간을 연장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지만 만료 12일 전에 신청한 것입니다. 이규철 특검보는 오는 28일까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미리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황 권한 대행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두고 특검이 또 다른 압박 카드로 조기 연장 신청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되고 대통령 대면 조사 일정도 결정짓지 못한 상황입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특검 기간 연장 논의가 진행되는 것도 고려됐다는 분석입니다. 황건한 대행 측은 관련 법에 따라 검토를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특검 1차 수사 기간은 모두 70일인데 연장될 경우 한 차례에 한해 30일이 늘어납니다. 네, 대통령 대면 조사는 가능하면 빨리 해야 한다는 특검의 압박도 있었군요. 특검은 대통령 대면 조사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조만간 대통령 대면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 대면 조사는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면서 시기나 방식 등 대통령 측과의 구체적인 조율 내용에 대한 언급은 피했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른바 고영태 녹음 파일 2,300개 전체를 분석해봤습니다. 그 결과 고 씨와 측근들이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최순실 게이트가 전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엔 받을 게 없으니 죽이고 다른 쪽과 얘기한다는 고 씨 측근들의 대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박철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인 지난해 7월 4일 고영태 씨 측근인 유상영, 김수현 씨의 통화 내용입니다. 소정은 이미 진은하고 박근혜는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걔한테 받을 게 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다니까요. 제가 박근혜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죽이는 걸로 해가지고 딴 쪽하고 얘기하는 게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최순실과 관련한 특정 언론사의 첫 보도가 나가기 전
이들은 이미 언론 기사가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아직도 친박의 세력이 남아있는데 다음 정권 누가 될 것 같아요? 친박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완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국정관이안 된다는 거죠. 그럼 다음은 그 사람들한테 자리 받는 게 낫다. 훨씬 낫죠. 최순실 게이트 보도 이후 정치권의 움직임도 정확하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친박이 뭐가 빠지고 힘 빠지고라는 기사는 형도 많이 보셨잖아요. 민간인이 해가지고 뭐 문체부도 모두 그렇고 정황상 해가지고 드러난다고 하면 국정감사를 하든 뭐 청문회를 하든 뭐든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순실을 부르든 뭐든 할 거고 그러면 친박에 있던 사람들이 버틸 수 있다고 저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와야 된다고 보고. 이후 보도 방향과 관련해 자신들의 행동 방향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그냥 꼬리 끊고 나가. 그 다음 단계 형태. 꼬리 끊고 나가. 결론은 최 소장 국정 개입. 언론 보도를 통해 이들은 재단 장악도 노리고 있었습니다. 사명을 하는 거는 우리 뭐 다 이름을 돌려놓고 나중에 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소장이 와가지고 뭐 못하지 않냐. 그치. 우리가 다 먹어버리자 이 얘기고 솔직히 재단도 저도 계속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장악을 해라. 대화를 나눈 시점에 유상영 씨는 자신들만의 비밀 회사 예상의 대표를 유지한 채 WK 부장으로 들어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고영태 씨의 측근들이 고 씨를 이용해 정부 예산을 빼내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고 씨를 최순실 씨와의 연결고리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론 거짓말을 많이 하는 인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용 기자입니다. 2015년 1월 30일 고영태 씨의 측근 김수현 씨와 최모 씨, 이모 씨에 대합니다. 36억 원짜리 문체부 연구용역과제 선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무슨 유혹이야. 36억 저거? 한 방에 연결하고 여자 또 만들어서 딴 사람은 또 할 수 있는 거야. 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말도 합니다. 그것도 사람이 틀리니까 그걸 내가 관광국장하고 쇼부 볼 수 있어. 검찰 조사에서 고영태 씨는 이들의 대화에 대해 최순실이 비선 실세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통해 뭔가를 해보려 한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최모 씨 또한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고 씨 측근들의 대화에서는 이들이 고영태 씨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말 안 해? 벌구라고? 벌구 뭔지 알지 너? 벌구 몰라? 형 저희 세대잖아요. 벌구 뭐야? 벌리면 구라. 고벌구 아니야. 안 되는 게 없어. 해맑아. 최모 씨는 이와 관련해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를 등에 업고 있다는 것을 평소 자랑했다며 이모 씨와 자신은 최순실을 직접 만나거나 연락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초 헌재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장현주 기자입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 열린 14차 변론에서 오는 24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측 대리인은 23일까지 종합준비 서면을 제출하고 24일 최종 변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소추위 측과 대통령 측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최종 변론을 듣고 이 사건을 결심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한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헌재가 시간이 쫓겨서 너무 성급하게 변론 종기를 잡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4일 모든 변론이 끝나면 재판관들은 의견을 나누는 평의를 거쳐서 최종 표결하는 평결을 하게 되고 이후 결정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이 과정에 2주가 걸렸습니다. 때문에 24일 최종 변론을 마치고 이르면 다음 달 초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권한대행의 임기 만료가 다음 달 13일인 점을 감안할 때 임기 전 결론 전망도 나옵니다. 또 이 권한대행이 임기를 마치기 전 자신의 결론을 내린다면 퇴임 후 다른 재판관들과 함께 발표도 가능하게 됩니다. MBC 뉴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 크게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또 기업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고 또 조롱거리가 되고 사회 지탄을 받는 그런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본주의의 진짜 영웅들이 그렇게 죄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에게 월급 한 번 줘본 적도 없고 또 시장에 나가서 스스로 돈 한 푼 벌어본 적도 없는 위정자들이 대중으로부터 가짜 영웅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진실에 직면하고 그 역사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목도하게 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가서 태극기를 흔들고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유는 절대로 거저주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내 일이 아니라고 외면하고, 그죠? 나는 바쁘다고 외면하고, 그렇다면 훗날 우리 후손에게, 역사에게 우리는 손가락질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되지 않더라도 나라만 잘 된다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죠? 제가 다른 애널리스트와 다른 사람과 다른 게 있다면은 저는 자본주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 그죠?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올바른 주식 투자를 하면 절대로 투자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감을 1차 찍어보세요.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 크게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또 기업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고 또 조롱거리가 되고 사회 지탄을 받는 그런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본주의의 진짜 영웅들이 그렇게 죄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에게 월급 한 번 줘본 적도 없고 또 시장에 나가서 스스로 돈 한 푼 벌어본 적도 없는 위정자들이 대중으로부터 가짜 영웅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진실에 직면하고 그 역사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목도하게 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가서 태극기를 흔들고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유는 절대로 거저주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내 일이 아니라고 외면하고, 그죠? 나는 바쁘다고 외면하고, 그렇다면 훗날 우리 후손에게, 역사에게 우리는 손가락질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맞추면 다이어리에, 커피에, 치킨에, 에라 모르겠다 피자까지 쏩니다.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 숫자가? 땡땡땡 무슨 태극기세 일제시하에 무슨 이게 태극기세 다 틀렸어요. 이게 한민족 사망수, 사망자 수예요. 알겠습니까? 두만강님 조금 시간이 늦었네요. 자, 우리가 그럼 그래프로 봤을 때 여러분들 일제 치하에 우리가 일본 놈들한테 50만 명이나 죽었어요. 그죠? 그리고 6.25 때 북한하고 한국 군인 또 일반인들 죽은 게 200만 명인데 6.25 전쟁이 끝나고 김정은, 김일성, 그죠? 김정일 이 3대가 세습하면서 무려 300만 명의 동포들이 처형당했거나 굶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이대로 놔두면은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걸 그대로 놔두면은 이 숫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민족의 사망 숫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그림이 그려지면 일자 찍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핵을 만들고 있고, 그죠? 미사일을 쏜다 그러고, 이게 500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한민족 사망자 수가. 그죠?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을 그냥 냅두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추세로 봤을 때 북한 김정은을 그냥 냅두면 더 많은 한민족이 개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태극기 물결이 이렇게 날아났을 때 지금 우리의 목표는 국회 해산이나 뭐 계엄령 선포라는 그런 문구보다는 김정은 제거 혹은 북진론, 선제 타격이라는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아젠다를 제시해야 됩니다. 공감을 일자 찍어보세요. 보다 수준 높은 아젠다를 제시해야지 지금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국회 예산, 계엄령 선포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종북작발이나 빨갱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김정은 제거라는 여론을 만들어야 되고 북진론과 선제 타격론에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 되는 겁니다. 안 될지라도 그렇게 해야지 지금 저 설쳐대는 빨갱이 새끼들이 꼬리를 감추고 숨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냅두면 여러분들 앞날이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500만이면 우리 민족, 우리 국민 10명 중에 1명이 죽는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김정은의 참수는 인류사의 요구이자 우리 민족의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트렌드를 배우고 추세를 배운다는 것은, 미래를 읽는다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명제가 던져졌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기 아내가 청와대 안에서 돈 받은 것도 몰랐다. 그래갖고 나중에 발각됐을 때 자살을 했어요. 부끄럽고 구차하지만 아내가 한 일 난 몰라. 사실대로 가는 게 원칙.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대로 가는 게 원칙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원칙대로 자살을 한 거 아닙니까? 드러났기 때문에. 증거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공감 일자 찍어보세요. 그죠? 이때 돈을 받아갖고 이 사람이 자살해갖고 이 아내가 받아먹은 돈, 자식이 받아먹은 돈이 다 유야무야 정리가 안 됐어. 근데 지금 이게 똑같은 프레임으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밖에서 최순실이 벌리고 다니는 일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는데 억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때 청와대 안에서 벌어졌던 일을 다시 재조사하라. 형성이 되는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토 나오는 게 뭐냐면 2007년도에 북한 갔다 와서 얘가 얼마나 김정일을 찬양했냐면은 퇴임 후에 맨날 김정일 복장으로 돌아다녔어요. 공감 일자 찍어보세요. 응? 김정일 복장, 김정일 코스프레 하고 다녔어요, 얘가. 그 국민들이 압니까?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얘를 주구장창 뛰어오르니까 뭐라 그랬어? 이런 대통령 또 없습니다. 그립습니다. 이렇게 찬양화 시켰죠. 이 찬양하는 것은 북한의 주체 사상이거든요. 맞습니까? 찬양하게 만드는 건 북한의 주체 사상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죽고 나서 전부 다 이 주체 사상이 노무현 그런 대통령 없습니다. 자살한 대통령을 그렇게 칭송하고 이랬었죠. 자, 어쨌든 이렇게 명제가 던져졌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기 아내가 청와대 안에서 돈 받은 것도 몰랐다. 그래갖고 나중에 발각됐을 때 자살을 했어요. 부끄럽고 구차하지만 아내가 한 일 난 몰라. 사실대로 가는 게 원칙.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대로 가는 게 원칙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원칙대로 자살을 한 거 아닙니까? 드러났기 때문에. 증거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공감 일자 찍어보세요. 그죠? 이때 돈을 받아갖고 이 사람이 자살해갖고 이 아내가 받아먹은 돈, 자식이 받아먹은 돈이 다 유야무야 정리가 안 됐어. 근데 지금 이게 똑같은 프레임으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밖에서 최순실이 벌리고 다니는 일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는데 억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때 청와대 안에서 벌어졌던 일을 다시 재조사하라. 형성이 되는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토 나오는 게 뭐냐면 2007년도에 북한 갔다 와서 얘가 얼마나 김정일을 찬양했냐면은 퇴임 후에 맨날 김정일 복장으로 돌아다녔어요. 공감 일자 찍어보세요. 응? 김정일 복장, 김정일 코스프레 하고 다녔어요, 얘가. 그 국민들이 압니까?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얘를 주구장창 뛰어오르니까 뭐라 그랬어? 이런 대통령 또 없습니다. 그립습니다. 이렇게 찬양화 시켰죠. 이 찬양하는 것은 북한의 주체 사상이거든요. 맞습니까? 찬양하게 만드는 건 북한의 주체 사상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죽고 나서 전부 다 이 주체 사상이 노무현 그런 대통령 없습니다. 자살한 대통령을 그렇게 칭송하고 이랬었죠. 자, 어쨌든